마격지교 업설막 거스를역 갈지사길교 뜻이 맞아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벗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사, 자여, 자리, 자례라는 네 사람이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구든 삶과 죽음, 존재와 멸망이 한 가지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더불어 마땅히 친구가 되리. 그 말에 네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의기투합해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여가 곱사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위대하다 저 조물주, 내 몸을 이렇게 곱게 곱사등이 등을 만들다니. 자여의 모습은 매우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비록 곱사병에 걸렸지만 자기 몸의 변화를 위대한 자연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사가 곱사등이가 싫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왜 싫어하겠소? 내 왼팔을 변화시켜 닭으로 만든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새벽을 알리고, 오른팔을 변화시켜 활로 만든다면 나는 새를 잡아 구이로 만들겠소. 몸을 타고나는 것은 때를 얻는 것이며 삶을 잃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때에 한정되고 자연에 순응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가 없다오. 마격지교였습니다. 망국지음, 망할망 나라고 갈지 소리음, 나라를 망칠 음악이란 뜻으로 저속하고 잡스러운 음악을 일컫는 말입니다. 망국지음, 망국의 위나라 영공이 진나라로 가는 도중 복수가에 이르러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디선가 악기에 맞추어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공은 크게 기뻐하며 그 노래하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명령했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사 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색다른 음악 소리가 들려왔기에 사람을 보내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그 음악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니 이렇듯 나의 귀에만 들린 그 소리는 신선의 음악인가 생각되는구나. 그대는 나를 위하여 그 곡을 들어보고 악보로 옮겨달라. 그리고는 영공이 금고를 퉁겨 그 음악을 들려주자 여는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진나라 평공은 영공을 위해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영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신기한 음악을 들었는데 한번 연주해 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의 평공이 좋다며 청하자 영공은 연을 불러 검은고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진의 악사 광이 연주를 하던 연의 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망국의 음악이니 끝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평공이 물었습니다. 이 곡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것은 은나라의 악사인 연이 주왕을 위해 지은 음탕한 음악입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주왕을 토벌하자 연은 동쪽으로 달아나 복수까지 와서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곡은
반드시 복수강변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듣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를 빼앗긴다는 전설이 있으므로 이 곡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핑공이 말했습니다. 과인이 좋아하는 음악이다. 어떻게 되든 이 곡을 끝까지 연주하게 하라. 그리하여 연은 그 곡을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이후 진나라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평공은 전신에 옴이 올라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망국지엄, 망국의 음이었습니다. 망량지탄, 발알망, 큰바다 양, 갈지, 탄식할 탄. 큰 바다를 보고 탄식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일에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하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황하에는 하백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가을철이 되어 냇물이 불어나 모두 황하로 모여들면 그 본류의 강줄기는 커서 건너편의 말과 소를 풍간할 수 없었습니다. 황하의 신 하백은 항상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황하의 물줄기를 따라 북해로 내려간 하백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동쪽을 바라보았으나 물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해의 신 약에게 황하의 크고 넓음을 자랑하려던 하백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옛말에 100가지 도리를 알고는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다는데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황하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북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고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이야기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큰 바다를 보고서야 당신의 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물은 바다보다 더 큰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도 차서 넘치지 아니합니다. 약의 말에 하백은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망량지탄, 큰 바다를 보고 탄식한다. 맹모 삼천, 만맹 어미모, 석삼 옮길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하였다는 고사로 자녀 교육에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맹자가 어려서 처음 살던 곳은 마을 뒷산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가까이 있는 탓에 맹자를 비롯한 마을 아이들은 장례 행렬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놀이를 할 때에도 장례 행렬을 흉내내면서 놀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는 이 산골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며 시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번화한 곳에 오면 보고 배울 것이 많으리라 생각한 맹자의 어머니는 그곳에서도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맹자는 장사꾼의 흥정소리와 술 취한 주정뱅이의 흉내를 내면서 종일토록 시장 바닥을 누볐습니다. 그러자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데리고 다시 서당이 있는 마을로 가 서당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그곳에서
학동들의 책 읽는 소리와 선비들의 예절 있는 행동을 흉내내며 놀았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맹자의 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그곳에서 맹자를 데리고 오래도록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아이를 탓하기보다 그 주위의 환경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맹모 삼천입니다. 명경지수, 밝을 명, 거울 경, 거칠지 물수.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는 뜻으로 맑고 고요한 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중국 노나라에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자르는 올자라는 형벌을 받은 그는 비록 안전뱅이 생활을 하였으나 그의 집에는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항상 덜끓었습니다. 한때 왕태의 문화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공자에게 배우는 사람의 수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불만스럽게 여긴 상계가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왕태는 안전뱅이인데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르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공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성인이시다. 나는 아직 게을러서 찾아뵙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스승으로 모실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느냐. 그는 안전뱅이입니다. 그런 그에게 모이는 사람이 선생님께 오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 그 사람의 마음섬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흐르는 물로 거울을 삼지 않고 고여있는 물로 거울을 삼는다. 오직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능히 다른 사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공자는 왕태의 마음이 지수라는 경지에 있음을 비유했습니다. 멈춰있는 물이죠. 이와 같이 명경과 지수는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비유하는데 널리 쓰입니다. 명경지수였습니다. 모수자천, 털모 이럴수, 스스로자 청거할천. 모수가 스스로 자기를 추천했다는 뜻으로 자기가 자기를 청거함을 말합니다. 자기를 추천했다는 거죠.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에 평원군 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나라의 무령왕의 아들인 그는 위나라의 신릉군과 초나라의 촉신군, 제나라의 맹산군과 더불어 전국 사군이라 불릴 만큼 어진 공자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략하자 평원군의 형인 조의 해문왕은 초나라에 가서 원병을 요청하라며 평원군에게 명했습니다. 이에 평원군은 초나라에 함께 갈 사람을 식객 중에서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 20명을 뽑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식객 중에서 재주 있는 자 19명은 뽑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1명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2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수라는 사람이 평원군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군께서는 초나라로 함께 갈 수행원을 구하는데 1명을 찾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자 평원군이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우리 문화에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었소? 3년이 됩니다. 무릇 재주 있는 사람은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어도 끝이 밖으로 삐어져 나오듯이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우리 문화에 오신 지 3년이나 되었지만 좌우에 있는 사람한테서 칭송받는 일이 없었으며 나는 일찍이 선생의 훌륭한 점을 들은 바 없습니다. 이는 선생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선생께서는 이번 임무를 해낼 수 없으니 이곳에 머물러 계십시오. 시인은 오늘 비로소 주머니 속에 들어가기를 청할 뿐입니다. 만약 저를 일찍이 주머니 속에 넣어 주셨더라면 자루까지 밖에 나왔을 것이며 그 끝이 드러나 보이는데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수는 평원군을 따라 초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나라의 왕을 설득해 구원병을 받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수자천입니다. 모수가 스스로 자기를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모순, 창모, 방패순, 창과 방패라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패를 들고 구경꾼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보시오. 이 방패는 견고하여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뚫을 수 없소. 보기에는 보통 방패와 다름없지만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은 아직 없소. 그렇게 한참을 방패를 팔던 장수는 이번에는 창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창을 한번 보시오. 이 창은 이 세상의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물건이요. 그때 구경꾼 속에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봅시다. 그러시오. 장수의 대답을 들은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파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자 창과 방패를 팔던 장사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건을 챙겨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원래 어떤 물건에 의해서도 뚫리지 않는 방패와 어떤 물건이라도 뚫지 못하는 것이 없는 창은 이 세상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무릉도원, 구셀무 언덕릉, 복숭아도 근원원.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적인 중국의 명승지로 이 세상과 떨어진 별천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진나라 호남 무릉이라는 곳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한 늙은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강의 권원이 궁금하여 강을 계속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올라가던 어부는 동굴 속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굴 속으로 배를 저 들어갔습니다. 엎드려 겨우 굴 입구에 들어서자 꽃이 활짝 핀 복숭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한결같이 기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를 마을의 가장 큰 집으로 데려가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어부는 오래전에 무서운 전란을 피해 이곳에 들어온 후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그들을 위해 바깥 세상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편안히 지내던 어부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자 그들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시거든 절대 이곳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부는 그들에게 굳게 약속을 했지만 다시 와보고 싶은 생각에 돌아오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곧바로 그곳 혈령을 찾아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상세히 하였습니다. 어부의 말을 들은 혈령도 그곳이 보고 싶어 사람들을 데리고 어부와 함께 강을 거슬러 올라갔지만 어부가 오면서 해두었던 표시가 없어져 다시는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릉도원입니다. 문경지교 목지를 문 목경 갈지사길교 생사를 같이하여 목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친한 사귐 또는 그런 벗을 일컬는 말입니다. 문경지교 연파는 중국 조나라 해문왕 때 제나라를 크게 격파하고 양진 땅을 빼앗은 공으로 상경벼슬에 오른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인상녀는 해문왕의 신하인 무현이라는 실력자의 식객으로 있으면서 진나라에 빼앗길 뻔한 화시지벽을 안전하게 다시 찾아온 공로로 상대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또 조왕과 진왕이 만났을 때 조의 해문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모면하게 해준 공으로 상경의 자리에 올라 실질적인 지위가 연파 장군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연파는 인상녀의 벼슬이 자기보다 높은 것이 몹시 못마땅하였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공을 세웠다. 그런데 몇 마디 말로 인상녀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다니. 이 소문을 들은 인상녀는 가급적 연파를 피했습니다. 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이 같은 행동을 보고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것은 높으신 지조와 의리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항상 연파 장군을 두려워해 피해 다니시는 것은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도 수치스러운 짓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 곁을 떠날까 하옵니다. 인상녀가 그들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들 생각에 연파 장군과 진왕 중 어느 쪽이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야 물론 진왕입니다. 그러자 인상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진왕을 꾸짖었고 또한 진나라의 여러 신하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다. 내가 비록 우둔하기는 하나 절대 연파 장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우리 둘이서 싸우고 있을 때
강력한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연파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인상예에게 깊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죽어도 변치 않을 우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문경지교였습니다. 문일지십 들을 문 하나 일 알지 열십 한 가지를 듣고 10가지를 미루어 안다는 뜻으로 매우 총명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인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너와 회 중에 누가 더 나으냐? 자공은 공자의 제자 3천여 명 중에서 가장 재주 좋은 사람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또 안회는 공자의 수제자로 제자들 가운데 학문상의 실력이 가장 높아 공자의 총애를 받았으며 무슨 일이든 성내거나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회와 견주기를 바라겠습니까? 회는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알고 저는 한 가지를 배워 2가지를 터득할 뿐입니다. 자공의 대답을 들은 공자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제자를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안회보다는 못하다. 나와 너는 회에 미치지 못한다. 이 고사는 재주가 있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자공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스승의 배려에서 나왔습니다. 곧 실리에만 밝은 자공이 안회의 인품을 본받길 바라는 것으로 공자 자신도 안회에 미치지 못한다며 겸손을 보였습니다. 문회지십 문전성시 문문 앞전 이룰성 저자시 문 앞에 저자를 이룬다는 뜻으로 군세를 드날리거나 부자가 되어 집문 앞이 방문객으로 저자를 이루다시피 한다는 말입니다. 중국 전한의 제10대 황제인 예제는 성제의 태자가 되었다가 성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하여 20세에 제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예제가 제위에 올랐으나 정치의 실권은 외척의 수중에 있었으며 예제는 단지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예제에게 정숭이라는 어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정숭은 대대로 왕가와 연줄이 닿는 명문가 출신으로 예제에게 발탁되어 상서 복야에 올랐습니다. 정승은 외척들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예제에게 여러 번 간했으나 예제는 듣지 않고 차츰 정숭을 멀리하고 동현이라는 청년과 동성연애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숭은 예제가 동현에 대한 총애가 지나치다고 간하자 예제는 도리어 정숭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정숭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병을 얻어 사직하려고 하였으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때 조창이라는 상서령이 있었습니다. 남을 모함하고 아첨을 잘하는 성격인 그는 정숭이
애제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애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정숭은 여러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으며 그들과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조창의 말을 들은 애제는 곧바로 정숭을 불러들여 문책했습니다. 그대의 집 앞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항상 저자와 같이 붐빈다고 하더군. 그러자 정숭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말했습니다. 신의 집에는 저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신의 마음은 물과 같사오니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애제는 화를 내며 정숭을 하옥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정숭은 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문전성시였습니다. 미봉, 꿰멜미, 꿰멜봉,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해서 꾸며댐을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초기 주나라 환왕은 쇠미해가는 주왕조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보려는 속셈으로 한창 기세를 올리던 정나라의 장공을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정의 장공은 국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배경으로 천자인 환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왕실 경사로서 가지는 권한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장공은 환왕을 찾아뵙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환왕은 스스로 징벌군을 일으키고 제후들에게 참전을 명하자 객, 최, 진, 위나라에서 군사를 출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여러 제후국과 더불어 환왕이 직접 정나라 징벌에 나서자 장공은 이들과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장공의 정나라 군대가 토벌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정나라의 공자 원이 장공에게 말했습니다. 진나라는 국내 사정이 아주 좋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사는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왕이 이끄는 중앙군도 여기에 정신을 쏟아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나라와 위나라의 군대도 버티지 못하고 퇴각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환왕의 군대를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공은 공자 원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중록과 만백이 이끄는 군사를 좌익군, 우익군으로 하고 스스로는 여러 장군을 거느리고 중앙군이 되었습니다. 이때 장공은 물고기가 늘어서 있는 것처럼 수레와 사람들이 늘어서는 형태의 진을 짰습니다. 전차를 앞세우고 보병은 뒤따르게 하였는데 전차와 전차 사이의 간격은 보병으로 미봉했습니다. 미봉,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임시로 변통한다는 뜻입니다. 미생지신, 꼬리미 날생, 갈지 믿을신. 미생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리 밑에서 기다리다가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 죽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믿음과 의리가 굳음을 의미합니다. 또는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을 때도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옛 중국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한번 약속을 하면 어떻게든 지키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미생에게 결혼을 약속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는 약혼녀와 마을 앞 냇가에 있는 다리 밑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미생은 약속 시간에 맞춰 다리 밑에서 기다렸으나 그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기다려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둑해질 무렵 하늘에서 검은 비구름이 몰려와 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불어나기 시작한 냇물은 급기야 황토물로 변해 물살도 세어져 미생의 허리가 잠기고 목까지 차 올랐습니다. 그때 미생은 밖으로 나오려다가 혹시 그녀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약속 장소에 없으면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물살은 세어지고 미생의 손목에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티던 미생은 결국 물에 떠내려가 죽고 말았습니다. 미생지신, 방약무인, 곁방 같을약, 없을무 사람인,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약무인. 위나라에 독서와 검술 그리고 술을 아주 좋아하는 형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풀어 위나라 왕에게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 나라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유차라는 곳에서 계섭이라는 사람을 만나 검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섭이 이야기 도중에 화를 내자 그는 일어서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또 조나라의 한단에 둘러 노구천이라는 사람과 상륙, 즉 주사위 노름의 한 가지입니다. 상륙을 하다가 노구천이 화를 내자 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연나라로 가서 축, 금은고와 비슷한 대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축의 명수인 고점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작거리를 돌며 술을 마시다가 취하게 되면 고점리는 축을 연주하고 형가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즐기다가 그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부여잡고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이들을 쳐다봐도 이들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방향무인. 그러나 형가는 비록 술꾼들과 사귀어 놀기는 했으나 그의 성격은 침착하고 사려가 깊었으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떠돌아다닐 때에 제후의 여러 나라에서는 그곳의 어진 이들이나 호걸 또는 덕 있는 많은 사람과 교제했습니다. 그가 연나라에서 얼마를 더 머무르자 때마침 연나라의 태자 단이
진나라에 볼모로 가 있다가 연나라로 다시 도망하여 돌아왔습니다. 태자단은 예전에 일찍이 조나라에 볼모로 가 있었는데 진나라 왕 정은 조나라에서 태어나 볼모로 와 있는 단과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후에 정이 즉위하자 진나라 왕이 되었을 때 단이 진나라에 볼모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나라 왕의 연나라 태자 단에 대한 대우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단은 원한을 품고 도망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을 위하여 진나라 왕에게 복수할 사람을 찾다가 형가를 추천받았습니다. 이리하여 형가는 연나라 태자 단의 부탁을 받고 진왕 정을 암살하기 위해 진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진나라 왕 정에게 예물을 갖추어 뵙고 준비해간 비수로 진왕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진왕의 두꺼운 예복만을 뚫어 암살은 실패하고 결국 진왕의 부하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형가와 고점리가 주위 사람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일 없듯이 행동한 것, 방약무인이라고 합니다. 배수지진, 등배, 물수, 갈지, 진칠진. 물을 등에 지고 치는 진이란 뜻으로 물러가면 물에 빠지게 되므로 필사의 각오로 싸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한나라의 성상인 소화의 추천으로 좌성상의 자리에 오른 한신은 위나라를 공격해 위왕 표를 포로로 하고 위나라를 평정했습니다. 한신이 여세를 몰아 조나라를 치려고 하자 조왕 헐과 성안군 진녀는 군사를 정형에 집결시켰는데 그 숫자가 2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광무군 이좌거가 성안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형의 길은 협소하여 두 대의 수레가 나란히 지나갈 수 없고 기마도 열을 지어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 3만의 군사를 기습 부대로 내어주시면 저는 샛길로 가서 그 보급로를 끊고 오겠습니다. 다만 상공께서는 도랑을 깊이 파시고 보를 높이 쌓아 굳게 쥐키되 마주 싸우지 않으시면 저들은 나가 싸울 수도 없고 퇴각하려 해도 되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좌거의 진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첩자로부터 들은 한신은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이끌고 정형의 좁은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군대에 출동 명령을 내려 가볍게 무장한 기병 2,000명을 뽑아 모두에게 붉은 길을 한 개씩 들리고 샛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라 군령을 바라보며 대기해 있으라 명한 다음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패해 달아나면 조나라는 반드시 성체를 비우고 추격할 것이다. 그때 조의 성체로 달려가 그들의 길을 뽑아버리고 우리 길을 세워라. 그런 다음에 한신은 1만 명을 선발하여 정형의 어귀를 나서서 강을 뒤로 하고 진을 치게 했습니다.
등 뒤에 강을 두고 진을 친 것을 본 조나라는 크게 웃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한신은 대장의 깃발을 앞세우고 진군하자 조나라는 성체를 열고 공격해 왔습니다. 수차례 접전을 벌이던 한신은 거짓으로 군대를 이끌고 퇴각하여 강가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강가의 군사들과 힘을 합쳐 이들을 맞아 싸워 물리치자 조나라 군사는 자신들의 성체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체에 도달했을 때는 성벽에 모두 한나라의 기가 벌럭이고 있었습니다. 한신의 예측대로 거짓으로 피하자 이들은 성체를 비우고 한의 군사를 뒤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숨겨둔 기병들이 쉽게 성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싸움에 크게 이긴 한의 장수들이 기뻐하며 강을 뒤로 두고 진을 치는 것, 배수지진은 병법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번 싸움에서 등 뒤에 강을 두고 진을 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소. 병법에 군사를 사지에 몰아넣은 연후에야 비로소 살게 되고 망하게 될 지경에 있게 해야 비로소 망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되어 있소. 미처 장군들이 살펴보지 못했을 뿐이요. 그러자 다른 장수들은 한신의 지혜에 깊이 탐복했습니다. 백년 하청, 일백백 해년 물하 맑을청. 중국의 황하는 항상 흐리어 맑을 때가 없다는 데서 나온 말로 아무리 오래되어도 사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일컬는 말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때 정나라가 초나라의 속국인 채나라를 정벌하자 그해 겨울 초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정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정나라에서는 6명의 대신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3명은 항복을, 나머지 3명은 진나라의 구원을 요청해 초나라 군사를 막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항복을 주장하던 자사가 말했습니다. 주나라 시에 이르기를 황하의 흐린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백년 하청은 사람의 수명이 너무 짧고 여러 가지 일을 두고 점만 치고 있으면 거물에 걸린 듯 움직일 수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위급한 이 상황에 회의 때마다 대책만 세우고 있으면 일은 점점 이루기 어렵습니다. 초나라 군사가 도착하면 우선 그들을 따뜻히 맞아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가 진나라에서 구원병이 오면 그들을 따르도록 하시지요. 예물을 갖추고 큰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 작은 나라의 도리요니 강한 쪽에 복종하여 백성을 지킵시다.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는 자사의 말은 곧 진나라의 구원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이 기약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백발 백중, 일백발 솔발, 가운데 중. 총이나 활 같은 것을 100번 쏘아 100번 다 마친다는 뜻으로 앞서 생각한 일들이 꼭꼭 들어맞음 또는 하는 일마다 실패 없이 잘 될 때 쓰는 말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에
양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활의 명수로 백보 떨어진 곳에 서있는 버드나무의 잎을 향해 활을 100번 쏘면 빗나간 화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초나라 장왕이 싸움터로 나간 사이 남아있던 투월초란 재상이 난을 일으켜 장왕이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국경에서 강을 앞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정벌을 마치고 돌아오던 장왕은 투월초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맞섰습니다. 투월초가 강둑에 올라 크게 외쳤습니다. 나를 상대할 자는 앞으로 나서라. 투월초의 모습을 본 장왕의 군사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투월초의 뛰어난 활 솜씨를 알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자 하급 장교이던 양육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고생할 것 없이 우리 둘이서 활 쏘기로 승부를 결정지읍시다. 그들은 서로 3번씩 화살을 쏘아 승부를 내기로 했습니다. 투월초는 자신이 먼저 활을 쏘겠다고 우기며 첫 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활로 쳐 부러뜨린 양류가 두 번째 화살도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그러자 투월초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비겁하게 남자가 몸을 피하다니 부끄럽지 않느냐?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피하지 않겠다. 투월초가 나머지 화살을 쏘자 양육이는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눈앞에까지 날아오자 그는 이빨로 화살촉을 물어 막아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양육이는 먼저 활을 힘껏 당겨 빈 줄을 퉁겼습니다. 빈 줄의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투월초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양육이의 진짜 화살이 날아가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월초가 죽자 자연히 난도 평정되었습니다. 백발백중. 배가 절현 맞백 어금니아 끊을 절 줄현. 배가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줄을 끊었다는 뜻으로 참다운 벗의 죽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사람인 배가는 가야금을 잘 떠듣고 종자기는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배가가 금을 타는 뜻을 높은 산에 오르는 데 두자 종자기가 말하였습니다. 아주 훌륭하다. 높이 솟아오름이 마치 태산과 같구나. 배가가 금 타는 뜻을 흐르는 물에 두자 종자기가 또 칭찬하였습니다. 아주 훌륭하다. 출렁출렁 장강이나 황하와 같구나. 종자기는 배가가 금을 탈 때 두는 뜻을 모두 알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배가와 종자기가 태산의 북쪽으로 놀러 가다가 갑자기 큰 소나기를 만나 바위 아래에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내리던 비를 바라보며 배가는 마음이 슬퍼져 곧 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나기에 곡조를 타고 다시 산이 무너지는 가락을 지어내었습니다. 곡조를 연주할 때마다 종자기가 배가의 취지를 알아내자
베가는 금을 내던지고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대의 들음이여. 나의 뜻을 상상으로 알아냄이 마치 나의 마음과도 같구나. 이렇게 둘이서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종자기가 갑자기 병을 얻어 죽자 베가는 매우 슬퍼하며 이제는 자기의 음악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하여 자신이 아끼던 금의 줄을 끊어 2번 다시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가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여 금줄을 끊었다는 베가절현이었습니다. 분서갱류 불사를 분 책서 무들갱 선비유. 중국 진시황이 자신의 정치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기 위해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산채로 구덩이에 묻어 죽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서갱류. 진의 시황제는 장양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양왕이 조나라에 볼모로 가 있을 때 양척의 대상인이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도와주던 여부리의 애첩에 반했습니다. 이에 여부리는 애첩이 임신 중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장양왕에게 바쳐 12달 만에 시황제를 낳았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함양궁에서 신하를 모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청신이라는 신하가 시황제의 덕을 찬양하자 순우월이 말했습니다. 지금 주청신 등이 폐하의 앞에서 아첨하여 비위를 맞추고 있으나 이는 폐하의 과실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그러자 승상 이사가 곧 상소를 올렸습니다. 순우월을 비롯한 많은 선비들이 허식된 말을 주장하여 현실을 혼란케 하고 위정자를 비판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폐하의 법을 비난하고 제 멋대로 떠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복서 그리고 농사에 관한 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이 상소를 받은 시황제는 개인 소유의 모든 책을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분서갱류였습니다. 불혹진연 안이불자 미혹할혹 갈지해년. 부질없이 망설이거나 무엇에 마음이 홀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공자가 나이 40이 되었어야 세상 일에 홀리지 않았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비로소 학문을 가지고 자립하였고 40살에는 사물의 도리를 판단할 때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살에는 귀로 듣는 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희순. 또 70살에는 마음에 내키는 대로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종심. 공자께서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 말입니다.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것은 일생을 두고 학문을 할 것을 결심한 것을 말합니다.
30세에 자립하였다는 것은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었다는 뜻이고, 나이 40에 인생관이 확립되어 마음의 동요도 없었고 판단에도 혼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50세가 되었으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하늘이 내려준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60세가 되어서 누구의 말이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순순히 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며, 70세가 되었어야 공자께서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 즉 완성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옥진연, 나이 4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육지탄, 넓적다리비 고기육, 갈지 탄식할 탄. 영웅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여 넓적다리에 살이 찐 것을 한탄한다는 뜻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한갓 세월만 보내는 일을 탄식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후한 말, 황건적이 난을 일으켰을 때의 일입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도원 결의를 맺고 한나라 왕실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황건적을 물리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유비는 조조와 함께 힘을 합쳐 공을 세워 헌제에 의해 좌장군에 임명되었으나 조조의 휘하에 있는 것이 번거로워 나와 떠돌다가 같은 일족인 형주의 유표에게 의지해 지냈습니다. 어느 날 유표는 술자리를 마련하고 유비를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던 유비는 살이 오른 넓적다리를 보고는 그만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에게 의지해 사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아 넓적다리에 살만 찐 것을 보고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비육지탄, 자리로 돌아온 유빈을 보며 유표가 물었습니다. 얼굴에 웬 눈물 자국입니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유비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말을 타고 돌아다녔어 넓적다리에 살이 붙을 겨를이 없더니만 요즘은 살만 두둑히 쪘습니다. 세월은 이리도 빨리 가는데 아직 이름을 남길 만한 아무런 공적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비육지탄이었습니다. 빈자 1등, 가난할 빈 사람자, 한일 등불등. 가난한 사람이 부처에게 바치는 등 하나는 부자가 바치는 등 10,000개보다 더 공덕이 있다는 뜻으로 참마음의 소중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사위국에 난타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했던 그녀는 거처할 집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얻어먹으며 마치 거지처럼 떠돌며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위국에 도착하자 그곳에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 석가모니께 자신의 신분에 맞는 공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난타는 훌륭한 사람을 모처럼 만났으나
아무 공양을 할 수 없다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의를 표시하고 싶어 동량한 돈을 가지고 기름집에 갔습니다. 난타의 사정을 알고 기름집 주인은 그녀가 가지고 간 돈보다 훨씬 많은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름으로 조그마한 등 하나를 밝혀 쓱가모니가 머무는 사원으로 들고 갔습니다. 불단 앞에는 커다란 등이 많이 걸려 있어 밤을 대낮처럼 훤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난타는 자신의 작고 초라한 등을 한쪽 구석에 끌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등불보다 난타의 등이 더욱 밝게 빛을 발했으며 다른 등이 모두 꺼진 아침까지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날이 밝아 그녀의 등불을 끄기 위해 손으로 바람을 일으켰으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쓱가모니는 난타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기뻐하며 그녀를 비구니로 삼았습니다. 빈자 1등 사면초가 넉사 대할면 초나라 초 노래가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진나라를 무너뜨린 초의 항우와 한왕 유방은 5년 동안에 걸친 패권 다툼을 그만두고 마침내 천하를 양분하기로 강화를 맺었습니다. 천하를 양분한 그들은 홍구에서 서쪽은 한의 유방이, 동쪽은 초의 항우가 다스리기로 협정을 맺은 후 항우는 즉시 전투 태세를 풀고 기국길로 올랐습니다. 그때 한왕 유방에게 참모인 장량과 진평이 말했습니다. 지금 초의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초를 멸망시키려는 시기이니 이 기회에 초를 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항우를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는 것은 호랑이를 길러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이때 한왕 유방은 한신과 팽월에게 땅을 나눠주기로 약속하고 초의 군사를 공격했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해하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병사의 수도 적고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유방의 한나라 군사와 연합군은 항우의 군사를 완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포위하고 있던 한나라 군사 진영에서 느닷없이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오자 사면초가 항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이 벌써 초나라의 영토를 점령하였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들이 저다시 많은가? 항우는 막사 안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던 우라는 미인과 자신이 타고 다니던 준마인 추를 보며 슬피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으로는 산을 뻗고 기세로는 세상을 뒤덮겠으나 때가 불리하니 추도 달리지 않는구나. 추가 달리지 않으니 어찌할 것인가. 우야 우야 너를 어찌할 거나. 항우가 같은 노래를 슬피 하며 여러 번 되풀이하여 부르자 우미인을 비롯한 곁에 있는 사람들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항우는 말 위에 올라 부하 장수 800여 명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나는 듯이 달려 회하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그를 따라온 군사는 겨우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추격하는 항군의 기병들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항우는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과 함께 말에서 내려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항우는 혼자서 수백 명이나 되는 한의 군사를 죽였으나 그도 이미 10여 군데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항우는 적군의 기병대장인 여마동을 보았습니다. 여마동은 한때 항우의 부하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마동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자하니 한왕이 내 머리에 큰 상을 걸었다니 자네에게 큰 공이나 세워주지.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세 때였습니다.